12.16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며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12.16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장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와 강동구의 둔촌주공아파트, 서초구 방배 5구역 등이 해당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공동 경영의 유훈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경영 참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4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매 시장은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집주인들은 지역별로 호가를 올리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며 방향성을 못 잡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세값은 오르며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달 0.41%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겁니다. 전세 시장은 겨울철 이사 수요에 더해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으로 이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12.16 대책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집값 하락을 기대하고 전세로 눌러앉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일단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독원 초과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수요가 끊기는 문제점이 있고 종부세에 대한 세율을 좀 높였기 때문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들을 월세나 전세 이런 어떤 임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내년부터 오르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전세로 났던 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세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1월에서 3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6,969가구, 전년 동기와 비교해 25.3% 증가할 예정이라 전세 부족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 서울 각 지역별로 호가가 오르고 내리는 등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가운데 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뚜렷해진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서초구 방배 5구역 등이 12.16 대책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장엔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받지 않고 조합원이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집 공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사업이 오랜 시간 지연된 곳을 대출 규제에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는 다르게 한진그룹을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대 회장은 임종 직전에도 3명의 형제가 함께 잘해 나가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법률 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이 결정되고 또 발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자료는 조 전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을 사실상 비난하고 나선 것이어서 향후 한진그룹 내 경영권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혁신적 기술과 제품을 갖고도 자금난에 휘청이는 중소벤처기업이 상당합니다. 이에 정부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내년 4조 5천억 원으로 확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를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벤처 4대 강국 실현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년 4조 5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 정책자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9,200억 원이 증액된 4조 5,900억 원 규모입니다. 성장기별로 보면 창업기 2조 5,500억 원, 본격적인 성장기 1조 7,300억 원, 제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지원 등 3,100억 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스케일업 자금과 창업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마주하는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성장 연결 자금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패스 심사를 도입해 3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유망 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 자금 상환 계획 등 최소 요건만 검토한 후 자금을 신속히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또 민간 매칭형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000억 원을 신설해 향후 5년간 5천억 원을 운영하는데 정책자금 60%, 은행 대출 40%의 비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형을 넓혀 한정된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한 절차 간소화에 나섭니다. 우수 기업에는 비대면 대출을 해주고 1억 원 이하 소액 자금을 빌릴 경우에도 현장 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 거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 기업 밀집 지역에 상담 기동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스피가 7개월 반 만에 2,200선을 돌파하면서 연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가 감소되고 반도체 업황 회복 등 호재에 힘입어 이번 주에도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증권부의 양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2,200선을 지켜낸 채 약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2% 내린 2,203.71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물을 쏟아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0억 원, 2,784억 원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32% 내린 647.62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7전 오른 1,164원 3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부분적으로 지금 매듭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또 기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중국도 미국산 농산품 구매에 나서고 금융시장 개방 등을 약속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내년 1월 초에 또 무역 합의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일단 향후에 절차적인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1단계 합의는 무난하게 양국 간에 이제 협정을 맺을 것 같고요. 네. 협상 지연으로 인해서 네. 그동안 나타냈던 어떤 이제 투자라든지 소비 부진이 향후에 이제 글로벌 교육 회복과 좀 맞물려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주식시장도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수출 개선 그리고 기업 이익 회복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단계 협상은 이제 상당히 조금 덜컹거림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2단계 과정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장기적인 과제로 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은 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가결이 됐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 탄력을 주는 요인인 게 맞죠? 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내년 반도체 수요가 D램은 약 10%, 낸드는 20에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주요 투자 은행들도 내년 반도체 업황이 기업 실적 회복을 주도하면서 한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NP 파리바는 지난 17일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2,325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배당주, 고배당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많이 쏠리고 있죠, 실제로? 네, 맞습니다. 올해 배당락일은 27일로 이 배당을 위해서는 배당 기산일인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업종으로는 은행과 보험, 증권, 통신, 에너지, 철강 등이 꼽히는데요. 유한타증권은 기대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으로 동양생명과 기업은행, 현대중공업 쥐주, 롯데, 하이마트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주당 배당금이 증가하거나 배당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증가 추세인 종목을 위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주당 배당금이 증가하는 종목으로는 한전 KPS와 KTNG, 하나금융지주, KP금융 등을 꼽았고요. 이익잉여금 증가가 확인되는 곳은 현대건설기계와 하이트진로, 효성 TNC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기대감에 힘입어 이번 주 증시도 좀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증시는 2200선에서 좀 등락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주는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 열린 한중 정상회담 개최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이 계속해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변수는 이제 북한의 연말 데드라인과 그에 따른 긴장 고조 여부가 좀 관건이긴 한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면 최근에 이제 지표들 글로벌 경제 지표 양호한 편이고 무역 협상도 일단 우려를 벗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완만하게 상승 내지는 뭐 보합권 정도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요즘 금융업계 화두는 비대면화가 됐는데요.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주식 매매를 하고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시대에 맞춰 증권사도 오프라인 점포를 대형화하거나 복합 점포로 바꾸며 영업점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편리해진 주식 매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연말을 맞아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3분기 보고서 기준 증권사의 영업점은 978개, 지난해 12월 1,091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113개나 영업점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점 감소에 대해 증권사들은 복합점포 개소와 영업점 대형화, 비대면 강화 등을 이유로 듭니다. 오프라인 영업점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객을 위한 증권사의 변화 속 고령 고객을 위한 금융소외 대책은 미미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영업점을 10곳 이상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 25곳 중 MTS나 HTS 활용법을 고령층에게 직접 교육하는 서비스를 마련한 곳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증권사들이 마련한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는 MTS 글자 크기 조정, UI 간편화 등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요청할 때 알려주면 되니까, 고령층은 전화로 주문하니까, MTS 어플을 활용할 수 없을 정도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어서 등의 이유로 관련 서비스를 기획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을 줄이고 있는 은행권이 실버 세대 금융교육, 시니어 금융교육 자원봉사 캠프 등을 통해 고령층의 모바일 활용법을 안내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마다 개인 실질 주주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60대 이상 개인 투자자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 투자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2.16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고가 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 등 총 257명이 그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전액 상환시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탈루 의심 사례 531건의 주택 취득 금액 약 5천억 원 가운데 부채가 69%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도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향후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포함된 택지인 경기도 성남 낙생, 안양 매곡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또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경기 부천 역곡지구 역시 오는 3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낙생지구와 매곡지구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 신혼희망타운과 민간 분양 등으로 각각 4,800가구, 1,000가구씩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천 역곡지구에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신혼희망타운과 민간 분양 등으로 총 5,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만일 날씨를 팔아 돈 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봉이김선달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날씨를 팔아 돈을 버냐라는 내용일 텐데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고 날씨가 곧 돈이다라는 인식들이 최근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기업 경영을 날씨 경영과 연관짓는 곳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 경영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돈 된다. 이거 생각한 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이아 이론, 이것을 이제 주창했던 제임스 러브록의 책을 읽다 보면, 아마도 미국인들은 날씨도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 라는 글이 나와요. 네. 이제 그는 말합니다. 자, 우리 영국 국민은 늘 날씨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것은 좀 지나치다 싶다. 과연 날씨가 군대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 자원이자 보물이냐라고 묻는데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독특하게도 기상청이 국방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에서 날씨가 승패의 요소이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아주 넓은 지역에서 전쟁을 많이 해왔던 영국에서는 기상청이 국방부 산하에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기상청이 상무부 소속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러브록이 날씨가 돈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최근에 와서는 날씨와 경영을 연관짓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예전에도 날씨를 이렇게 돈 버는데 이용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예전에도 날씨가 곧 돈이다.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입니다. 날씨를 이용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그리스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철학자로 잘 알려진 탈레스죠. 그런 날씨 변화에 대한 이론을 친구들에게 막 설명을 했더니 친구들이 비웃어요. 야, 날씨가 밥 먹여주냐. 이제 그러자 탈레스는 날씨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제 장담을 하는데 그는 관천만기법을 이용을 해서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여기에 올리브가 풍년이 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온 나라의 올리브 압착기를 모두 사들였어요. 근데 그의 정말 올리브는 엄청난 풍년이 들었고요. 이 압착기에 의해서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착기 가격은 수십 배로 오르면서 탈레스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똑똑하신 분이네요. 역시나. 2,500년 전입니다. 날씨를 예보해서 독과점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탈레스의 사례를 들어봤는데 이런 날씨의 경제적 가치 굳이 따져본다면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날씨를 이용하면 이제 엄청난 돈이 되죠. 예. 우리나라의 기상정보 활용 이익 효과는 연평균 1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인제대 이중우 교수가 한국기상학회에서 발표한 무형자산 기상정보의 가치에 나온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이 이론을 듣고서는 아주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날씨로 인한 이익이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아울러 이제 이종우 교수는 우리나라 기상정보 활용 가치는 연간 3조 5천억 원 정도, 또 활용도가 만일 선진국 수준까지 높아진다면 6조 5천억 원까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6조 5천억 원의 선진국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도 날씨를 활용해서 얻는 이익 여부가 좀 있나요? 그렇죠. 미국의 그 상무부 같은 경우는 날씨에 민감한 산업을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산업들이 차지하는 GDP 비율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날씨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 농업, 임업, 수산업, 건설업, 운송 및 공공시설, 또 소매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등이고요. 이들이 차지하는 GDP 비율이 약 42% 정도라고 해요. 네. 즉 미국 산업의 절반에 가까운 산업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사히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전체 산업의 51%가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산업이 이렇게 날씨의 영향을 받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대 강희식 교수가 연구를 했죠. 예. 날씨에 민감한 산업이 차지하는 GDP 비율을 추정을 해봤는데 강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상에 민감한 산업의 GDP 비율이 52%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미국보다 날씨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기상정보 활용은 기술 혁신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산업기상 연구에만 해마다 2조 7천억 원 쏟아붓고 있어요. 기상정보의 가치를 경제와 연관시켜서 활용하고자 기상경제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날씨가 과연 돈이 될까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6도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성탄절 오후까지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성탄절 당일 대체로 구름 많겠고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일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공기질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성탄절을 지나 목요일까지도 곳곳으로 대기 상황이 여의치 않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수원과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 6도, 수원과 대전 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강원 남부 산지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경북 동해안과 대구, 부산과 울산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카카오가 연예면 댓글 폐지에 이어 포털 다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내년 2월 중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댓글이나 실검 등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 포털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건데 달리 생각해보면 포털 입장에서도 악성 댓글을 방지할 만한 땅이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검, 댓글 기능을 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건전한 온라인 문화 가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